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은 최근 급등했던 채권 수익률과 유가가 둘 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비교적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주가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달러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요. 환율이 장중 한때 1,200원까지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강달러의 강은 달러 자체가 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달러가 강하다면 인플레이션이란 말 자체가 안 나왔겠죠. 여기서 달러가 강하다는 건 다른 통화 대비 강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현재 시장의 불안 요소가 10수개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불안 요소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국에서 어떤 통화가 가장 선호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달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내도 주가는 떨어지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도 한국 주식 주가는 맨날 떨어지는 겁니다. 공매도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화가 기피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국내 주식의 양대 축인 기관과 외국인들은 달러 자산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조차 원화 자산보다 달러 자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국내 주식은 맨날 내리는 겁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보다 별로 하락하지 않는 겁니다. 최악의 달이라고 하는 9월에서조차 5%밖에 내리지 않았죠.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달러 자산 선호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강달러는 어디까지나 다른 통화 대비 강달러라는 것이지 달러 자체가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러 자체의 가치는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달러로 사야 하는 자산들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달러로만 사야 하는 유가는 세계적인 에너지난과 맞물려서 계속 폭등 중이죠. 미국 주식도 시장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주택시장은 7월까지 무려 20%나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5만 달러 후반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반면 달러가 진짜로 강하다면 원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야 하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실제 가치는 급격한 통화 발행량 증가로 인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사야 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강달러일 때 수요가 급증해서 가격이 오르는 미국 국채는 반대로 가격이 계속 내리면서 현재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우려하는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달러 대비 열등한 자산을 버리고 달러 대비 우월한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달러 대비 열등한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화와 같은 이머징 국가의 통화고요. 또 그 통화로 사야 하는 자산입니다. 반면 달러 대비 우월한 자산은 달러의 유동성을 모두 흡수하는 위치에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입니다. 미국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 같은 거죠. 참고로 금은 아닙니다. 금은 각국 중앙은행이 사실상 통제권을 쥐고 있는 자산입니다.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시장의 물량을 투척해서 달러를 회수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산인 것처럼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은행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의 끈앞을, 그러니까 엑스맨입니다.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가파르다면 테이퍼링은 물론이거니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불안해질 거고요.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죠. 미국 주식시장은 그 와중에도 결국 버틸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강달러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약한 자산들은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강달러는 현재 추세입니다. 앞으로 1년 후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거죠. 그럼 강달러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환율이 계속 올라서
미국 주식 못 사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환율도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안 샀는데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내년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 더 오르면은 그땐 더 못 사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작하면은 몇 년간 환율이 계속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 몇 년간 투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율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돈 있을 때마다 분할해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주식 사는 타이밍 얘기할 때도 정말 끊임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자꾸 타이밍 잡으려 하지 말고 나눠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환율도 결국 돌고 돌아요. 장기간 분산해서 계속 사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 특징 좀 몇 개만 보자면요. 우선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알게 모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작년 급등했던 대부분의 중소형주와 함께 2월 중소형주 폭락장에서 폭락을 했다가 5월에 바닥을 찍고 이후 중소형주 반등장이 있었죠? 거기서 같이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 재조정장에서 이중 바닥을 찍은 다음 현재까지 강력하게 상승 중입니다. 5월에 반짝 반등했다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대부분인데 에어비앤비는 확연하게 주가 흐름이 좋죠. 이거는 결국 팬데믹은 회복되어 가고 있고 여행 수요도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여행주들은 아직은 매수를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에어비앤비는 결이 좀 다릅니다. 막대한 고정비를 가진 다른 여행 관련주들과는 다르게 에어비앤비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산업이 회복할 때 가장 앞장서서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결국 여행 관련주가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미리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항공사, 크루즈사, 호텔주, 카지노주 같은 기존 여행주들보다는 소프트웨어 여행주인 에어비앤비가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주이고 초기 성장주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주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주들의 주가는 바닥 대비해서는 이미 꽤 올라와 있지만 고점 대비하면은 여전히 쌉니다. 물론 현재의 주가 급등이 단기적인 흐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석유 에너지주에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재생에너지주에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답은 너무나 쉽죠. 팬데믹 기간 동안은 에너지 수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족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걸 이번 에너지난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들의 주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이 많은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확실히 살아남을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 분야에 확실하게 비전이 있어서 최종 승자를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한 기업에 너무 큰 투자를 하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장 막판에 칩 부족으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000만 대가량 적은 수준의 아이폰밖에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게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또 이게 뭐 정말 이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일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드디어 800의 저항선을 뚫어냈습니다. 그동안 800의 저항 매물대가 테슬라를 끊임없이 괴롭혔죠. 하지만 4번의 도전 만에 저항 매물대를 드디어 녹여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주가가 갑자기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기에는 애플이 칩 부족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면서 아마 이 칩 부족이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테슬라도 같이 하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해보지만 뭐 정확한 이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쨌든 $800 근처까지 갑자기 급락했던 주가가 그래도 $800의 지지를 받으면서 $805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가 움직임은 기존에 계속 이어왔던 단계적 상승의 되풀이였습니다.
지난번 작은 박스권을 뚫어낼 때와 너무 비슷한 주가 흐름이죠. 어쨌든 이제 800은 오히려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테슬라 주가는 다음 고지인 전고점을 드디어 가시권에 두고 있죠. 물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중요한 시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10월 20일에 있을 실적 발표인데요. 여기서 현재 높아져 있는 시장 기대를 만족시켜줄 만한 수익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들의 목표 주가도 오르고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용 등급도 오르겠죠.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실적 발표 전까지 전고점을 뚫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 후에 언제나 그랬듯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한번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연말에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의 오픈 시기와 맞물려서 전고점을 돌파해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건 물론 소설입니다.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고점만 돌파해낸다면 의외로 천슬라는 쉽게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9월 테슬라 판매량이 발표가 됐죠. 총 56,600대가 판매가 됐고요. 중국 내수 판매량은 약 52,000대, 그리고 수출 판매량은 약 3,800대였습니다. 예상대로 분기의 마지막 달답게 내수 판매에 집중을 했죠. 이 중 모델 Y의 인도량이 무려 33,000대인데요. 참고로 8월 모델 Y 인도량은 11,500대 정도였습니다. 거의 3배가 증가한 건데 이유는 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은 늘 내수를 집중을 하죠. 그래서 모델 Y 수출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된 거고, 자, 우리 다음 달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미리 예상이 가능하죠. 10월은 분기 첫 달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판매량이 훨씬 줄겠죠. 그래서 르이터랑 블룸버그가 어떤 뉴스를 내나요? 중국 판매량 급감. 요 뉴스 한 달 후에 나올 거니까요. 미리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날 주가가 떨어진다면 월급 받은 거 모아놨다가 그날 사면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9월까지 실적이 나왔고 중국의 분기별 실적은 1분기에 약 78,500대, 그리고 2분기에는 약 92,500대, 그리고 3분기에는 약 13만 3,200대를 판매를 했고 4분기는 개인적인 예상으로 15만 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향후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지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개인적인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